다음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주제를 스페시픽하게 좁혀서 백신에 관한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제롬 킴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기도 하죠. IVI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사무총장 맡고 계시고요. 현재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의 애정 프로페서로 또 근무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애정 프로페서로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롬 킴 박사님은 하와이 대학교에서 바이올로지하고 히스토리 전공하셨고 예일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닥터 오브 메디슨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밖에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국제적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실 주제는 코로나 19 세계적 유행과 백신 개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영상을 통해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및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총 감염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70만 명이 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코로나19 전염 확산 억제에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특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동물종의 다양한 구성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2년 사스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 사양 고양이에서 정확하게는 사양 고양이에서 인간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한편 메르스는 박쥐가 역시 낙타에게 전파하였으며 이후 사람에게 전염된 경우였습니다. 한국 역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중동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사스코브2 역시 박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중간 숙주 매개체가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개미핥기나 천산갑액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코로나19 전파에 아주 적합한 숙주입니다. 하지만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는 인간이 전파에 적합한 숙주는 아니었습니다. 사스코브1 즉 사스 사태를 발생시킨 바이러스와 사스코브2는 유전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시퀀스 레벨의 80% 특히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주 유사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약 70%의 유사성을 갖고 우리가 이를 S1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 6가지 유형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스코브2 바이러스 6가지 유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바이러스를 동물처럼 종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HIV처럼 계통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형 간의 유전적 차이점이 적기 때문입니다. 약 3만 개 이상의 염기쌍 중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개별 뉴클레오티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스코브2의 변이율이 독감에서 발견되는 변이보다 10배 더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 그림은요. 유전 트리를 보여주는데요. 사스코브2의 유전 트리입니다. 핀 끄트머리의 크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가 크면 클수록 유전적 변이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0.1이라고 적힌 레퍼런스 라인이 있습니다. 이는 유전 거리를 측정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헤마글루틴인 단백질의 모습입니다. 1996년 인플루엔자에서 본 모습이죠. 아시겠지만 오른쪽 그림은 1997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견된 HIV1 시퀀스 유전 트리입니다. 단일 국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유전 변이가 HIV에서 발견이 됩니다. 인플루엔자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인플루엔자 역시 사스코브2와 비교하면 변이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사스코브2는 변이가 그렇게 많이 변이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퀀스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을 때
이런 해당 백신이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같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3년 동안 변경된 것이 없었으며 아직까지도 로타바이러스 설사에 효과적입니다. 혹은 인플루엔자 같을 것인가, 혹은 사스코브2나 인플루엔자의 개별 유형을 매년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국의 코로나19 현황 그래프입니다.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상황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일일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조치 덕분에 코로나19가 잘 통제, 관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4월의 경우도 신규 감염자 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며 실제로 4월 며칠 동안은 확진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부 활동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고 그 뒤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신규 확진자 수 50명 이하,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 5% 이하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낮은 확진자 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클럽 사태라든지 혹은 이커머스사 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 확진 사태라든지 교회 활동으로 인한 확산 사태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50명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요, 실제로 한국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역 감염인데요. 한국 내 확진자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국 내에서 감염이 됐거나 혹은 다른 곳에 방문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를 유지하는 데 한국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현재 제한조치 해제라든지 봉쇄령 해제라든지 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신규 감염이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미국이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는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갖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교회도 갈 수 있었고 투표도 할 수 있었고요. 시험도 치루었습니다. 야구 경기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물을 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한국은 사실 진정한 락다운, 봉쇄령을 경험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다양한 제한 조치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봉쇄령은 없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식당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장을 보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못했던 기간도 있었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마스크나 세정제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특히 마스크와 세정제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공급이 부족한 물품이었습니다. 한국의 예방 감염 관리 통제 모델은 준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염병 준비 관련법인 2010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람들을 더 잘 추적할 수 있었고 정부가 흔히 말하는 도상훈련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한국 정부는 도상훈련을 학계와 함께 진행을 하였으며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에 걸려서 돌아온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한 달 뒤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식 코로나19 대응 접근법입니다. 명확한 명령, 통제 그리고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의 명령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뒤에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부 차관이 위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접근법은 정부의 최고위층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제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분야까지 내려오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성공적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국가의 경우 이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절하게 조직을 구성을 하고 감염병 예방 노력을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대중에게 알린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면 물론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검사, 추적 그리고 치료입니다.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 역시 충분한 격리 기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14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격리가 됩니다. 격리 기간을 갖는 동안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RT-PCR 테스트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는 아주 효과적인 검사 추적 및 치료 전략을 갖고 있고 그 과정도 매우 투명합니다. 매일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라디오 방송인 아리랑 채널을 통해서도 듣는 사람들도 브리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관련 개인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 국민의 철저한 협조가 있기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부의 활동을 지지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사회 정책이라든지 정치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요, 한국에서만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한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 제한을 해제한 이후로 기울인 노력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계획하에 언제 제한을 해제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어떤 종류의 제한을 시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100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단계도 있으며 제한된 인원만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타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만약에 더 심각한 발병 사태가 발생하고 더 이상 대유행이 정부의 통제 하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할 겁니다. 4월이나 3월 수준으로 갈 때까지 말이죠. 당시에는 모임이나 근무, 학교 등교, 스포츠 행사 등에 관한 제한이 더 많았습니다. 즉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염병을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 신규 확진자를 하루 50명 이하로 유지하고 깜깜이 환자 비율 5% 이하로 유지한 덕분에 한국 정부가 다양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그림은요, 코로나 발생 이후의 브루클린 다리의 모습입니다. 텅 비어 있죠. 어떻게 해야 다시 평소처럼 주말에 사람이 붐비는 이런 브루클린의 다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 즉 올드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제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질병 백신 모델을 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한번 해보죠. A형 간염이나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A형 간염 환자는 무증상일 수도 있고, 혹은 황달 증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간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A형 간염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신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면역 반응, 그리고 보호 반응이 우리 신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에 한 번 감염이 되면 다시는 A형 간염에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홍역, 풍진, 소아마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즉 감염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은 질병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신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질병의 이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백신을 개발한 모델에서 감염은 재감염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의 바이러스 투여 연구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동물종이기도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포유류입니다. 또한 가벼운 폐 질환을 가질 수도 있고,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무증상 인간 환자와 비슷합니다. 이 연구에서 원숭이에게 바이러스를 투여하고 원숭이들이 감염이 됩니다.
원숭이들은 회복을 했고 그 뒤 다시 바이러스 재투여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연구 모두에서 이때 원숭이들이 재감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3건이 있었는데 다른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며 중증 질병으로 되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햄스터였습니다. 만약에 햄스터를 감염시켜도 햄스터는 생존합니다. 생존한 햄스터는 그 후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바이러스를 투여를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동물 실험 모델이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과 비슷하게 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일단 회복이 되면 감염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를 백신에 적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염에 대한 내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 바이러스 경우 한 번 감염이 되면 평생 내성이 생깁니다. 한 번 걸리게 되면 평생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역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혹은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계절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원숭이에게 DNA 백신을 접종시키고 12주를 기다렸다가 다시 바이러스를 투여했습니다. 이때 원숭이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됐습니다. 즉, 알 수 있는 사실은 항체라든지 혹은 T세포 반응이 없었지만 바이러스를 재투여하는 시점에 면역력 기억이 코로나19 노출로 인한 감염을 통제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인 경우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면역적 보호 반응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항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중화 항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 중화를 위해 결합합니다. 하지만 항체가 아니라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DNA를 활용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중화 항체가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능적 항체, 즉 항체 의존 고체라든지 혹은 항체 의존 세포 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보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화 항체가 아니라 비중화 항체입니다. 이 비중화 항체는 항체 분자의 기능이라든지 FC 부분을 활용을 하고 밑에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포 면역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강력한 면역 기억을 만들기 위해선 중요합니다. 살생 T세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관관계 보호를 위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타입 1과 타입 2 헬퍼세포 반응 간의 균형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투여나 백신 접종 이후에 발현하는 특정 심각한 형태의 진행된 호흡기 질환 예방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또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신뢰할 만한 동물 실험 모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와이너 교수는 원숭이는 거짓말을 하고 과장하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햄스터 실험을 하든 인간이 아닌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를 하든 이 백신이 안전하고 인간에게도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양한 생물종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HIV의 경우는 실질적인 동물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족제비, 햄스터, 쥐 등 같은 경우에는 인간 수용체 이식이 가능한 동물이므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스코비2를 조절해서 일반적인 쥐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유전자 이식이 가능한 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백신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종종 인간 모델을 바탕으로 해야 될 때가 있으며 사람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일한 모델을 만들고 동물을 대상으로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7종류가 있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백신을 보여줍니다. 해당 백신을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불활성화 백신,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RNA 백신, 그리고 ED26 백신, 그리고 DNA 백신 등이 있습니다. 이 백신들을 원숭이를 대상으로 접종했을 때 원숭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됐습니다. 덕분에 다시 12개월 동안 혹은 올해 아니라든지 혹은 내년 초에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전성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안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19세기 1800년대 그림입니다.
당시 처음으로 우두 백신을 처음으로 천연두 치료에 사용한 때입니다. 천연두 같은 경우는 우두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두 백신으로 인해서 팔에서 소가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자신들의 팔을 보고 있는데 팔에서 소가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천연두는 완전히 종식되었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두 백신과 똑같은 백신을 통해서 종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명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백신 개발과 백신 프로그램을 과학 그리고 안전성, 효능을 기반으로 한다면 백신을 개발했을 때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두 가지 안전성과 관련된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체 의존 증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우려사항이었습니다. 댕기열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HIV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HIV에서는 실제로 항체 의존 증강에 대한 근거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사노피의 댕기열 백신에서는 항체 의존 증강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 특히 중화 항체 역가가 2년에서 3년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댕기열에 감염된 적이 없거나 혹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심각한 형태의 감염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ARS-CoV-2 바이러스를 살펴볼 때 원래 오리지널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 많은 검사실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ADE의 존재 가능성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많은 검사실에서 동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그 뒤 다시 바이러스를 투여했을 때 감염에 대한 보호를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E가 발생을 한다면 접종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후에 나타나는지도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특정 종의 동물 중에서 특히 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리지널 사스코브이 바이러스인 2002년 사스 바이러스와 관련된 겁니다. 일단 쥐에게 백신을 투여한 뒤 다시 바이러스를 투여했을 때 쥐들이 감염은 되지 않았는데 증강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서 쥐의 폐로 호삼구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관성이 있지는 않았지만 족제비나 원숭이 실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스코브이1 바이러스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메르스에서는 조금 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스코브이2인 코로나19에서는 말씀드린 7개의 원숭이 실험의 연구원들이 AD와 증강호흡기 질환 발생 증거를 찾고 있음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원숭이 실험에서는 아직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확신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자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피험자들을 후속 연장 기간 동안 추적 관찰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부작용을 비롯해서 ERD나 이런 질환이 누구한테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했는데 백신 개발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겁니다. 일반적이면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백신 개발 비용은 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개발에 착수해서 시판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실패율은 93%입니다. 즉 개발사에서 개발에 착수한 백신 10개 중 하나만 성공해서 시판된다라는 겁니다. 백신 개발은 이제 전임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백신을 만들고 나면 이 백신을 전임상에서 쓰게 됩니다. 전임상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요. 그 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총 3상의 임상 중 1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1상에서는 약물 안전성을 살펴보고요. 일반적으로 50명 미만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상에서는 개발한 백신이 50명의 피험자에게 안전한지 살펴봅니다. 또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있는데요. 백신이 면역 반응이라든지 생성된 항체라든지 살생 T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중점입니다. 2상에서는 안전성과 보호 면역 반응을 살펴봅니다. 체액성 중화 항체, 살생 T셀, 헬퍼 T셀 등 대상 실험군에서 이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백 명이 참여합니다. 400에서 600명이 참여하고요.
만약에 모든 반응이 적합하고 그리고 백신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3상으로 넘어갑니다. 3상은 안전성과 효능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이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도 안전한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순차적인 접근법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 역시 확실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주저합니다. 그러므로 매 단계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최적의 상태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걸리는 일을 6개월에서 18개월 내에 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5년간의 백신 개발 계획을 보여줍니다. 전임상을 진행을 하고 1상을 1년 차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분석을 하고 분석이 마무리되면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2상으로 넘어갑니다. 2상도 1년 정도 걸리고요. 안전성과 면역 반응 데이터를 2상 연구해서 분석을 하고요. 만약에 적합하면 3상 연구로 넘어갑니다. 3상은 18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백신 허가를 위한 라이센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 과정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일 수가 있을까요? 각 단계 일정을 동시에 겹친 상태로 진행하는 겁니다. 1상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고 한 달 뒤에 최종 투여량을 1상에서 투여해서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안전하면 바로 2상 시작을 합니다. 최종 투여량을 2상에서 바로 지원자에게 투여하고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한 달 내에 분석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3상으로 넘어가서 효능과 안전성을 또 살펴봅니다. 즉 1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2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2상이 끝나기 전에 3상을 그리고 시작합니다.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3상의 첫 번째 파악 시점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3상 시작하고 몇 달 후에나 파악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최대한 빨리 검증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시판을 위한 허가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임상과 동일하게 평가 변수는 효능입니다. 실제로 백신이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해서는 효능만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안전성을 확인하지만 12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장기적으로 코로나 백신 효능 연구를 위한 1, 2, 3상 지원자에 대해서 후속 관찰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200여 가지 이상의 코로나19 후보 백신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후보 물질 리스트는 위키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고 매주 업데이트가 되는 리스트입니다. 다양한 백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약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25개 약물, 즉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25개 약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질문이 생깁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죠. 미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8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 했습니다. 세피는 1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고요. 회사별 투입 금액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2억 달러, 노바백스 16억 달러, 사노피 20억 달러, 이머전트, 올로지, SIO2는 7억 8,200만 달러를 성공적인 백신 위탁 생산에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상의 리스크를 없애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양의 펀딩을 먼저 제공하고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전성, 효능 모두를 확보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리스크 제거를 위해 펀딩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조금 다른 형태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모더나와 같은 백신 기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원은 처음으로 데이터가 나온 시점이고요. 사선이 그어진 원은 기업이 백신 생산을 예상하는 시점입니다. 모더나의 경우 백신 생산을 백신이 안전한지도 알기 전에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미국 정부가 비용을 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억 회에 달하는 투여 분량의 생산을
올해 말 이전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고 증명이 되는 때에 백신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데이터에 관한 겁니다. 다 상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연구는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입니다. 시노백사의 백신과 알럼을 보조 약물로 사용했고 불활화 백신입니다. 두 번째는 옥스포드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한 것이고요. 주요 특징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원숭이에게 시노백사의 백신이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든 접종했을 때 원숭이들이 중화 항체를 생성했습니다. 즉 세포 면역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원숭이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실제로는 폐 내에 심각한 감염으로부터 보호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초록색 그래프는 시노백사의 백신 그래프인데요. 이 초록색은 바이러스 증식을 보여줍니다.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원숭이의 폐 내 바이러스 증식입니다. 즉 위약을 투여한 원숭이죠. 지금 주황색 짧은 그래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래프를 보시면 백신을 투여한 원숭이의 폐 내 바이러스 증식입니다. 백신은 불활화 바이러스였습니다. 즉 이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이 폐 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는 겁니다. 체독스 백신의 경우 단일 투여량으로 투여했는데요. 폐 내에서의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임상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린 후에 인간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백신은 제한적이지만 바이러스 증식과 관련이 있고 또 다른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지만 바이러스 증식은 예방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전에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죠.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없는 백신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겁니다. 즉 인간 데이터를 확인해야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은 인간 관련 코로나19 데이터를 보고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더나 데이터를 한번 보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항체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의 경우는 결합 항체이고요. 중화 항체 역가라든지 수도 바이러스 중화 항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 발표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중화 항체 생성과 관련이 있고 가벼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의 모든 지원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가벼운 수준에서 보통 수준의 부작용이었고 모두 일시적인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가장 높은 투여량인 250 마이크로그램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참여한 자원자 중에 한 명이 3등급 수준의 발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에서는 가볍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이 있었지만 뛰어난 중화항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캔사이노의 경우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5 벡터 RBD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입니다. 캔사이노는 최대 투여량을 75%의 피험자에게 투여했고 중화항체를 생성했습니다. 모더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요. 75%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대 투여량을 받은 사람들의 42%가 발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가 38.3도 이상을 기록하는 3등급 수준의 발열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투여량을 줄이면 부작용은 조금 줄어듭니다만 중화항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반대 급부가 있는 겁니다. 캔사이노와 모더나는 현재 3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옥스포드 체독스 백신을 인간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겁니다. 중화항체 수준이 여러분이 원숭이 연구를 통해 보셨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주 뛰어난 결과죠. 그런데 16%에 달하는 사람들이 발열이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중화항체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실 겁니다. 전신 부작용이 좀 흔하게 나타났지만 가볍거나 보통 수준이었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신규 백신도 이 정도의 수준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인간 관련 데이터를 저널이나 출판 전 논문에 실은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만 다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시노백의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화이자 바이온텍 언론 보도 자료도 있고요. 시노백이 역시 불활화 바이러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중화항체를 생성하고 안전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심층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은 못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온텍 백신은 면역 백신이고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이 투여량을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가 보고서나 간행물 발간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선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일단 만들고 나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건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관한 겁니다. 세피에 따르면 100억 회 투여 가능한 백신 제조 용량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카파를 코로나19 백신 제조에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제조 용량을 세피가 제조하고자 하는 백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백신은 물론 시노백사의 불활화 백신도 만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회 투여 분량의 제조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코백스는 세피, 가비, WHO로 구성된 컨소시엄인데요. 20억 회 투여 분량의 백신을 21년 말까지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0여 개 정도의 국가가 코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자국민 접종을 위해 필요한 백신의 20%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및 의료 종사자를 21년 말까지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워프스피드 작전 같은 경우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일단 위험성이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미국은 이미 1억 회에서 2억 회에 달하는 백신 분량을 확보하였고 고위험군 인구를 위해 투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라이선스를 판매하거나 혹은 위탁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혈청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체독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부탄타는 시노백의 불활화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한국에서 체독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고 유럽 기업인 란자는 모더나의 RNA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역량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충분할까요? 과연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끝으로 백신 이용과 공평성에 관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WHO, 세피, 가비가 코백스를 구성하는데요. 150여 개국 이상이 현재 코백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코백스는 현재 20억 회 투여 분량의 WHO 사전 심사를 거친 백신을 21년 말까지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량의 약 20%입니다. 코박스는 모든 국가가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우선순위의 수립에 있어서 투명하고 다른 인구 집단 간에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도 투명하며 최종적으로는 결속 그리고 백신에 대한 공동 소유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글로벌 공익을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백신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요. 백신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80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부터 정해야만 합니다. 백신 배송을 위한 물류 체계도 확실히 해야 하고요. 백신 제조처에서부터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물류 체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남성이 당나귀를 끌고 백신을 배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스트 마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백신 보관 냉동고가 있는 대도시에서부터 실제 백신이 필요한 교외 지역에 배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 중요합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80억 명 전 세계 인구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80억 명 모두가 한 번씩 투여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2회씩 투여하는 160억 회 투여량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1년, 2년, 3년? 아니면 부스터가 필요하게 될까요? 그리고 다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접종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게 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을 겁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줄 서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하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백신도 이런 상황을 연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신 거부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과학자들도 확신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백신 이상 반응 보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되거나 혹은 아주 희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추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성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됐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09년 WHO가 로타바이러스 전 세계 사용을 승인했을 때 미국 아동의 70%가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그만큼의 비율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아동의 40% 미만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러한 격차, 엄청난 격차,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13년 뒤에 지금 로타바이러스와 같은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신 사용과 공평성, 모두를 위한 백신 그리고 예방접종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죠.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가능할까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안전하고 효능이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지 못한 양의 백신을 뛰어난 품질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될까요? 그렇진 못할 겁니다. 세피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제조 용량은 약 100억 회 투여분입니다. 코박스는 20억 회 투여 분량을 21년 말까지 확보하고자 하고 이를 전 세계 150개국 또는 코박스 참여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백신 사용과 공평성과 관련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박스와 다른 기타 여러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전 세계에 많은 백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겁니다. 즉 80억 명 전 세계 모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물리학자를 좋아하시면 닐스 보어나 요기 베라가 한 말과 똑같은 말 하실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코비드-19 백신 개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